자, 7페이지죠. 7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30조입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의 내용은 쭉 아시는데, 이제 법을 보셔도, 그죠? 앞으로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그죠? 법을 쭉 보셔도 이제 내용이 다 들어오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법을 한번 제가 써봤는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30조 1항과 30조 2항에서 손해배상 책임 요건이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요건 30조 1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거죠. 중개행위를 할 때, 그죠?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 이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30조 1항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죠? 그러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배웠던 중개라는 것하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중개행위, 요거를 조금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중개라는 거는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중개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중개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거래계약을 체결시켰을 때까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판례에서 우리가 중개행위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봤다? 사회 통념상, 그죠? 객관적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이것 또한 중개행위 같아 라고 하는 범위까지를 중개행위로 봤다는 얘기죠. 그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든지, 그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거래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기본적으로는 거래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중개행위로 봤다라는 것이고요.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재산상의 손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과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죠. 2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0조 2항에 나오는 얘기는 무과실 책임도 좋지만 그러니까 더 포커스가 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중개사무소를 빌려준 거죠. 1항 같은 경우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2항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을 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관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죠? 안 한 거지만 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좀 편해요. 그죠? 내가 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을 했다라는 건 거기 온 거래 당사자는 그 사무실을 보고 객관적 외형을 보고선 어때요? 그죠? 정당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 방지하기 위함일까요? 떴다방이겠죠. 그죠? 사무실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무실 없으면 야 너네 사무실에서 계약 좀 하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의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과실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죠? 과실이 웬만하면 없겠죠. 왜? 본인은 그냥 빌려주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할 거란 말이죠. 맞죠?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그죠?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면 무과실 책임이고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고 이것 간에 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그죠? 손해배상을 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 나나 어때요? 끝에 말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 사연과 재산상의 손해가 어때요? 서로 간에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그죠? 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요, 30조 1항 내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 민사적 책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요, 재산상의 손해, 눈으로 보이는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배상을 해줘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손해라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 말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위자료. 그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그죠? 공인중개사 법상에서는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 즉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인 부분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법상에서는 따로 물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뭘로 푸시면 되겠어요? 민사상의 책임, 민법상의 책임으로 물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항은 뭐가 나오나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공제 얘기는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보증, 보험, 공제, 공탁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업무 보증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업무 보증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업무 보증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여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2억, 1억 요거는 뭐 다 아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죠? 농협은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그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특수법인이죠? 그죠? 특수법인 몇 가지 있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뭔가요?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등록을 요하지 않고요. 업무 부증에 있어서도, 어때요? 다른 특수법인 같은, 일반 법인, 특수법인 다 마찬가지로 2억, 1억이죠? 근데 농협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맞죠?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농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 보증 1,000만 원만 설정하면 바로 중개업이 가능하겠죠? 맞죠? 다만 중개대상물의 농지만 중개대상물의 용도의 한계가 있죠. 그렇죠? 중개대상물의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탁금은 만약에 공탁을 걸어놓은 개업공유사가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할 경우, 그죠? 공탁금 회수해야 되겠죠. 공탁금 회수의 기간은 3년이시고요. 그죠? 그리고 공탁금이나 보증보험, 공제사고가 났어요. 그죠? 중개사고가 나가지고요.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서 물어줬죠. 누구 대신? 나 대신 물어줬죠. 또 공탁금에서 나 대신 물어줬죠. 그럼 재설정은 얼마 이내에 해야 될까요? 15일 이내에 하셔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보증보험과 공제금 청구에 대한 부분에서, 그죠? 언제까지 하셔야 될까요? 청구는 몇 년으로 기억하자 그랬죠? 3년으로 기억하자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네,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거래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다
우리가 일일이 다 그 항목 자체를 외우게 되면 좀 힘이 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어떻게? 그냥 거래계약서도 상상을 하세요. 내가 거래계약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맨 위에 나오는 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맨 위에 나오는 부분은 물건에 대한 표시가 되겠죠. 그죠? 계약서 한 번씩은 다 보시잖아. 그죠? 그럼 맨 위에 뭐가 나와요? 물건에 대한 표시가 나오죠. 물건에 대한 표시 나와서 뭐 나옵니까? 지번 나오죠. 지번 나오고 또 뭐 나오나요? 물건에 대한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면적, 용도, 구조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 게 나오고 임대차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 몇 호 내가 임대하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계약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계약 금액이면 자동으로 딸려 나오는 게 뭘까요? 계약금 얼마 걸고 중도금 얼마 걸고 잔금 얼마 걸고 자동으로 따라 나오겠죠? 금액이 나오면. 그죠? 그리고 금액이 나오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날짜가 나오겠죠. 그죠? 언제 이걸 치르겠다? 그죠? 그러면 계약서는 거의 끝났죠. 그 내용만 확실히 되면은 양자 간에 서로 간에 의사표시가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끝나면 특약사항, 일반 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합의사항, 기타 사항이 나오겠죠? 그럼 그 밑에는 뭐가 나올까요? 아니죠. 그 바로 전에 있는 중요한 게 있죠. 계약서 작성일자가 나오겠죠. 그죠? 날짜가 나오겠죠? 날짜가 나오고 바로 밑에 인적사항이 나오겠죠. 매도인, 임대인. 그죠? 임차인, 매수인. 그죠? 그게 나오고 누가 나오나요? 또 공인중개사. 그죠? 그 다음에 조건 또는 기한에서 보시면 아니면 그 특약사항에서 보시면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고 넣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내용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계약서에 보면요. 우리가 따로 작성해야 되는 개인 간의 어떤 특별한 약정사항 바로 위에,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언제 교부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써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작성 의무, 서명 및 날인 의무, 그죠? 요거와 맞물려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그죠? 혹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할 때 그에 따른 자료 제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어떨까요? 의무가 있는 놈이 안 하면 정지죠. 중개대상물하고요 계약서를 따질 때요 무조건 어때요? 그냥 정지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단 뭐만 달라요?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작성의 의무가 없죠.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작성의 의무가 없으니까 작성 의무는 우선 빼고 소속공인중개사.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만 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정지하는 건 뭐예요? 업무정지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정지하는 건 자격정지죠. 맞죠? 그까지 정리가 되시면 하나 더 하시면 되겠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요? 작성이 아니고 설명 의무. 설명 의무. 설명 의무는 개업 소속공인중개사도 걸리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정지예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기서 뭐가 걸려요? 과태료가 걸리죠. 그죠? 그거 하나만 걸리시면 되죠. 과태료는 웬만하면 우리 다 100만 원이었잖아요. 특수한 아이들,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 이런 아이들은 500만 원이었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에서 500만 원 매기는 건 2개. 그죠? 맞죠? 요거 하나랑 또 뭐죠?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500만 원.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땠죠? 둘 다 서명 및 날인. 그죠? 서명 및 날인.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그죠? 이해하시기 편한 건 어때요?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 매수인이 도장을 안 갖고 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 없죠. 서명만 하면 되니까. 맞죠?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서명 및 날이니까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되죠. 도장도 등록된 인장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을 하신다고 쳤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나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을 컴퓨터로 기입하지 말자 그랬죠. 어차피 써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요,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 A와 B, 그죠? A와 B 사이에서 A가 원하는 것, B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뭘 받고? 돈을 받고,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니까. 그죠? 보수를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큰 틀에서 본다면,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거래 당사자를 위한 법으로 이해를 하자 했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에? 공인중개사가 훨씬 더 많이 알죠. 거래 당사자는 잘 모르죠. 요거를 뭐 강자 약자의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중개법상 약자는 누구다? 거래 당사자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를 좀 보호하자라는 개념이 좀 크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거래 당사자를 놓고 중개활동을 해서, 그죠? 중개활동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시킬 때, 중개를 완성시킬 때, 그죠? 거래 당사자 A와 B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가 됐죠.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인 혹은 매도인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그죠? 실권리자가 맞는지, 그죠? 요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우리가, 그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었죠. 선관주의 의무.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매도인이래, 자기가. 내가 이 땅을 팔고 싶어요. 라고 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누구래. 등기부터 보니까 맞죠? 그래서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해가지고 계약을 시키려는 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신분증 확인하죠. 신분증 확인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사진도 다르고 이런다면 문제가 되지만 누가 봐도 똑같은 사람 동일 인물이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신분증을 위조해 온 거죠. 관련 공적장부도 위조해 온 거죠. 인감증명이라든지. 그죠? 그럴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신분증하고 그 사람이 달라요.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왜냐면요, 가끔은요, 그냥 계약서 쓰기 바빠가지고 주민번호, 주소 이딴 것만 열심히 적거든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런 얘기 했었죠. 은행 가면 얘기 좀 다르다 그랬죠. 은행에서는 아래 위로 훑어요. 그죠? 제가 신분증 확인을 제일 잘하는 데는 은행이라고 생각해요. 은행은요, 아래 위로 훑어요. 물론 이미그레이션이 제일 잘하죠. 여권 사진하고 보는 데가 제일 심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볼 때는요, 그래도 은행이 제일 그나마 제일 확인을 잘하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들은 보통 어떨까요? 안 째려봐요. 신분증 주면, 아, 예, 맞으시죠? 그냥 복사부터 하느라 바쁘죠? 그렇죠. 팩스로 주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있는데, 어쨌든,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복사 해가지고 팩스로 주고받고도 하고, 나중에 보면 얼굴 까맣게 나오는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종국에 가서는 이제 관련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하고 다 맞춰보기는 하겠죠. 어찌됐건, 그런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교하게 위조한 건 어떻게 해요? 100만원 주고 저 사람이 위조한 거 사왔나 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 뭐. 우리는 단순히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그죠? 문제없이 판단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라든지 등기부등, 눈으로 볼 때 아주 정교하게 된 것들은 우리가 그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책임을 좀 면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 능력은 우선 기본적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요. 뭐 어리시네요 그냥 이러고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한다든지 그죠? 피한정 후견인인지 피성년 후견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에 좀 제한이 있죠.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피한정 후견은 어떻게 할까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죠?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요 어떻게든 법률행위가 안 되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성년의제 있죠? 미성년자 성년의제는 뭐예요? 결혼하면 그죠? 결혼하면 어른으로 봐주죠. 중개법에서 두 개 딱 나오죠. 계약시하고 언제요? 공인중개사 등록시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시 등록할 때 성년의제 적용되나요? 안 됩니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성년의제 등록 안 된다는 건 중학생이 따서 결혼해봤자 그죠? 만 19세 되기 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등록이 결격에 걸리죠. 맞죠? 그러니까 성년의제 첫 번째 거는 등록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요. 계약에 있어서는 가능하겠죠. 법률행위가 가능하니까 민법상. 그 다음에 대리권과 대표권 중에서 따질 거는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그죠? 남편 부부간에 그죠? 일상적인 부분은 대리권이 수여된다라고 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다? 안 되죠. 뭐 받아야 됩니까? 위임장 받으셔야 돼요. 그죠? 위임장은요, 기본으로 인감증명서 같이 따라다니는 거 아시죠? 어떤 위임장이든 기본적으로 위임을 받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것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에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지 정상적인 위임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권 같은 경우는 법인인 경우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대표자의 처분권을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법인이랑 계약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법인이랑 계약할 때는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거기까지 쓰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꼭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있었어요. 이야기 기억하기 힘드시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공유는 친구하고 사는 거고요. 그죠? 합유는 누구랑 사는 거예요? 합유는 조합에서 사는 거죠. 조합. 총유는 교회나 이런, 그죠? 종중, 땅, 이런 것들이 있죠? 차이는 뭘까요? 공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와 제가 n분의 1,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죠?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죠? 조합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합원이 됨으로써 그 조합이 갖고 있는 거죠. 한 단계 거쳤죠? 그 다음에 종중은 뭘까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총유하고 합유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합유하고 공유하고 비슷한 점도 있는 거죠? 세 가지 나눠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유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합유는 합유 지분이라는 게 있겠죠? 총유는 없어요. 지분의 처분은 공유는 어때요? 이거 뭐 경매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지분 내가 뭐 돈 못 갚으면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지분 그냥 경매로 혼자 단독으로 막 다니죠. 물론 그거 사면 별로 안 좋겠지만 합의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지분 처분할 때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죠. 총유는 없고요. 공동소유면 정원원 동의, 전원 동의. 총유 같은 경우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총회가 있겠죠. 규약 혹은 총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요. 계약금은 뭐 이제 잘 아시니까 계약금은 세 가지 성질만 갖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계약금이라는 말 자체는 해약금까지의 의미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기 전에도 계약 얘기하면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야, 중도금 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죠? 이 말씀 아시잖아요. 중도금 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거는 무슨 금의 성질 때문에? 해약금. 그죠? 중도금이 없을 경우 잔금 전까지. 즉 계약의 시작은 언제예요?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죠. 계약이 완성되는 건 언제예요? 잔금까지죠. 그러니까 계약이 완성되기 전 중도금도 이제 계약의 일부 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완성이란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매매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대신 우리가 해약금의 성질로 봤을 때는 그 해약금의 범위를 얼마만큼으로 보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그만큼 더 주면, 그죠? 2배라고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가끔은 어떤 경우도 있으니까 계약금을 다 못 받는 경우 있죠. 계약금이라고 해서 항상 계약할 때 다 주는 건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일부 받고, 그죠? 일부 받고 내가 그거를 파기하려고 그래요. 일부 받았으니까 나죠?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이 1,000만원 계약금을 300만원 계약금만 받고 난 해약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얼마 줘야 돼요? 얼마요? 600?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했다니까? 근데 300만원 일부 받았어요. 700만원 더 받아야 되죠? 그죠? 1,300만원 줘야 되죠?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돈, 그죠? 내가 받은 돈 돌려주고. 얼마 받았어요? 300만원 받았죠? 300만원 돌려주고요. 얼마 더 얹어줘요? 계약금만큼 더 얹어줘요. 헷갈리니까. 아시겠죠? 더 정확하게 따지면 뭐예요? 야, 알았어. 그럼 700만원 줘봐. 하고 2,000만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헷갈리죠? 받은 거는 그대로 다 돌려줘요. 내 입장에서는. 그죠? 500만원을 받았건 300만원을 받았건 다 돌려주고요.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만 더 얹어서 주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1,300만원 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뭐 증약금이야 뭐 계약의 증거로 쓰고요. 위약금이 조금 문제죠.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그죠? 계약 위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위약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약이 진행이 돼서, 그죠? 진행이 돼서 끝났을 경우가 보통 되겠죠. 잔금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 그럼 어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위약금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위약금은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던가 할 경우, 그죠?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던가 할 경우 계약금이 보통 또 위약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떨까요? 위약금의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이라는 게 우선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뭐 납품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하기로 해놓고선 잔금 날짜에 잔금 안 주고 우리는 물건은 다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데 그런 손해가 또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서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려면 보통은 약정을 좀 해놓고, 그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10%, 그러니까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약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약정. 위약금이라는 거는 약정하지 않아도 발생은 하죠. 발생은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계약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약정, 계약서에 약정을 하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잔금을 치를 시 매도인의 입장이잖아요. 매도인의 입장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잔금 시에 서로 간에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죠? 매도인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 이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줘야 되죠. 맞죠? 매수인은 뭘 해야 됩니까? 반대급부로 금전,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죠. 대부분은 어떨까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통은요, 분위기를 알죠. 저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도 계약금을 깔끔하게 또 포기도 못해. 그죠? 왜냐면 자기가 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 저 사람 내일 잔금인데 잔금 못 치르겠네 하고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매도인도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매도인이 해야 할 의무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기 이전 서류를 그 날짜로 다 떼어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내가 잔금 못 치는 건 맞는데 너는 그날 서류 준비해놨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서로 이행을 안 한 상황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는 계약금이 10%가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청구권. 요게 중요하겠죠?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을 할까요? 요건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 손해배상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중개보수 청구권은요, 중개행위가 존재해야 되고요. 네?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되죠? 중개계약은 뭐였어요? 집 좀 팔아줘. 이게 중개계약이죠? 중개행위가 있고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되고 중개가 완성돼야 됩니다. 그죠? 중개가 완성된다는 건 거래계약을 체결을 해야지만 나는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를 내가 한 중개행위가 중개계약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손해배상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비교해볼 수 있을까요? 중개보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이나 둘 다 중개행위가 존재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죠? 고의 또는 과실이었지만 중개보수 청구권에서는 중개계약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위에서는 중개가 완성돼야 되는 거고 밑에서는 손해배상이니까 손해 발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는 중개행위와 중개계약의 연관성이 있고요. 손해배상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의 인관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몇 프로 이내?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 오피스텔까지 추가하시면은 해결이 나죠. 주택의 경우에는 몇 프로인가요? 0.9, 0.8이죠? 외울 필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주택의 경우 시도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어보셔서 하지만 다 주어지죠.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시도 조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율표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가끔 페이크도 있죠. 그죠? 페이크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을 요율표를 주어졌는데 그 요율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죠?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시겠어요. 적용만 잘 하시면 되시겠죠? 그럼 주택에 그 나머지 것들은 몇 프로인가요? 0.9%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누가 정해놨을까요? 위에 건 시도조례고, 그죠? 밑에 거는 국토부 장관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퍼센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0.5, 0.4가 있었어요. 뭐죠?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0.5, 0.4인데 매매가 비쌀까요? 매매가 어려워요? 임대가 어려워요? 매매가 어렵죠? 그러니까 0.5, 0.4는 기억하는데 매매와 임대와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많이 바꿨죠? 맞죠? 매매가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0.5, 0.4. 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건도 있었죠? 어떻게 됩니까? 면적 제한이 있었고요. 뭐 있었어요? 주방 있어야 되고요. 또 욕실 있어야 되고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시험 문제에 다 주어져요. 그죠? 일반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안 주어졌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피스텔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오피스텔 귀신에서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주택 외로 가는 거예요. 0.9%.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시스템, 오피스텔에 대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건 무조건 0.9%로 가는 거예요. 9% 이내로. 아시겠죠? 당사자 합의. 그 다음에 삼합 하나 있었어요. 삼합. 그죠?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 그죠? 요 세 가지 요건이 만족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큰 거 매매죠. 그죠? 아파트를 매매를 하셨는데, 그죠? A와 B가 거래를 했어요. B가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B 산 사람이 당장 들어올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A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럼 나 전세 살면 안 될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동일한 당사자가 됐고요. 그죠? 동일한 기회가 됐고요. 동일한 아파트니까 동일한, 그죠? 중개 대상물이 됐죠?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어때요? 임대에 대해서는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죠. 매매에 대해서만 받으셔라.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핀트가 오건다면 어떻게 돼요? A, B 등장인물 C가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동일한 기회는 맞고 동일한 중개 대상물은 맞는데 당사자가 A가 아니죠? B 입장에서 볼 때. 누구? C한테 임대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중개보수 받아야 되겠죠? 동일한 기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 B가 거래를 했는데 한 3달쯤 지나서 우리 사무실에 A가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사 간 집 잘 하고 있어요? 그분 새 놓겠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안 될까? 동일한 기회는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보수 받으셔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중개, 보수를 따로따로 받으셔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 말이 좀 거창한데 복합건축은 별게 아니죠. 주택하고 주택외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뭘로 보셔야 돼요? 중개 보수는 누가 더 유리해요? 주택외가 유리해요? 주택이 유리해요? 주택외가 유리하지. 누구 입장에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주택외가 유리한데 뭐 따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면적으로 따져야 되겠죠? 많은 놈이 많은 겁니다. 근데 진짜 1제곱미터도 틀리지 않고 두 개가 똑같아. 그죠? 똑같아. 이럴 경우엔 누구를 더 위하니까? 거래 당사자를 위하니까 주택으로 보자.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양권은 가끔 헷갈리시죠? 그죠? 분양권은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죠? 어떻게 된 거? 실제 지금 거기 분양받은 사람 있잖아요. 분양받은 사람이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만 따지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본인이 실제 3억짜리 아파트 지금 계약금 3천만 원이었다고 치고요. 그죠? 대출 1억 7천 받았어요. 에? 그럼 총 얼마예요? 2억이죠? 그 2억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파트 회사로 들어갔겠죠. 맞죠? 아파트 회사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실 수 있는 건 대출금이죠. 대출금은 회사에서 해줬는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대출 누가 냈어? 내가 했잖아요. 내가. 그죠? 내가 사인하고 대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돈은 누가 낸 거예요? 내가 낸 거지. 그죠? 걷다가 뭐 추가하시면 돼요? 프리미엄. 그죠? 프리미엄 추가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은 기납입금, 계약금이나 중도금 플러스 프리미엄이 거래 금액이 되시는 거고요. 당연히 아파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 적용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내가 낸 돈 다 포함입니다. 낸 거 다 포함입니다. 네. 그게 주택 가격이니까요, 결국. 그죠? 확장비, 발코니 확장비 1,000만 원 낸 겁니다. 솔직히 발코니 확장비는 따지면은 그게 뭐 건물 가격이지 그게. 그죠? 자동차 옵션이잖아요. 자동차 옵션은 옵션가 포함해서 얘기하지 뭐 옵션 빼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이건 뭔가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이거는 조금 더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를 물론 위한 거겠죠. 공인중개사는 귀찮을 뿐이죠. 근데 거래 당사자 중에서도 누구를 조금 더 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매수인 쪽에. 그죠? 왜냐면 매수인의 입장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렇죠. 매수인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한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불안해하기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론 계약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계약에 대해서 그죠? 위약금이나 증약금 성질을 갖는 거지만 어쨌든 매수인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10억짜리인데 1억 걸었어요. 솔직히 1억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공인중개사를 믿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죠? 1억이란 돈을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준다? 그리고 잔금 3개월에 내가 다시 9억을 더 주고 받아온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맡기면 되겠죠? 네? 어딘가에 맡기면 돼요. 두 개 비교하면 달라지는 건 딱 하나죠. 뭔가요?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공개사업자, 개업공인사, 관리회사. 그죠? 요건 뭐예요? 예치 명의자죠. 예치 명의자니까 누구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A, B 둘 중에 이름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시스템상. 이 시스템에 A, B 명의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 명의로 우선 돈을 좀 맡겨놓자. 그러면 어때요?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다 인정이죠. 맞죠? 그래서 예치 명의자는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관리회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돈은 어디다 맡겨놔야 되겠어요? 똑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 관리회사 빼고 나머지에 다 맡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표현이 조금 다르죠? 맡길 수 있는 예치 명의자는 은행이나 채신관서를 분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치 기관에 나올 때는 뭐라고 하나 금융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는 법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다르게 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실 때는 어때요? 은행채 신고서 다 되는 겁니다. 둘 다. 얘는 예치 명의자도 되고 예치 기관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보시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돈이 좀 필요할 경우가 있죠? 매도인이 좀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치 기관 가가지고 보증서 끊고 가는 거죠. 에? 다른 기관에 보증서 끊고 들어가서 나 돈 급하니까 먼저 좀 쓸게. 예치 기관은 꽉 먹고 알먹 거죠? 그죠? 문제 없어요. 수수료 받을 대로 받고 돈은 주고요. 난 뭐 받고 있으니까 보증서 받고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보증서대로 또 다른 그 보증기관 가서 나는 달라 그러면 돼요. 예치 기관 입장에서는. 그죠? 문제 없습니다. 예치 명의자 입장에서는. 그죠? 만약에 예치 명의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개업공인중개사를 예치 명의자로 한다. A, B 동의할까요? 저 같으면 안 해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어떻게 뭘 믿어. 맞죠? 하지만 개업공사 할 때는 개업공사는 어떻게 의무가 좀 생기겠죠? 자기 계정 분리해야 되고요. 그죠?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자면 시험 문제 좀 쉽게 나온다면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간의 설명 좀 틀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틀린 거 뭐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여기 뭐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예치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땡큐인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위탁은요, 두 가지밖에 없죠? 교육하고 자격시험입니다. 이것도 구분하는 거 빨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출연진들이 어때요? 협회, 그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학교. 세 가지죠? 세 가지 중에 교육기관은 다 되고, 시험은 학교 안 되죠? 사람이 없어요. 학교는. 쉽게 얘기하면. 그죠? 협회나, 우리 뭐 지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뭐 공기업, 이런 애들은 직원들이 많죠? 예. 학교는 그걸 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요, 그냥. 시험을 주최할 수가 없어. 사람이, 직원이 없어. 조교 한 명 있잖아요, 과에. 왜? 학교는요, 뭐가 생겼단 말이에요?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그죠? 부동산학과가 개설되니까 부동산학과에 한정 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이행, 업무위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상금 한번 보실게요. 그죠? 포상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하고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포상금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요. 포상금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때요? 가장 공인중개사법에서 싫어하는 아이들이에요. 뭐죠? 첫 번째, 무등록. 그죠?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자격증, 양도, 양수. 공인중개사 제일 싫어하는 건 어때요? 신고하면 포상금 주겠다는 얘기죠. 맞죠? 포상금 얼마 줘요? 50만원 주죠? 그죠? 50만원 주고요. 기본은 어때요? 공동신고하면 n분의 1이죠? 그죠? 공동신고하면 n분의 1인데 미리 약정을 했을 경우는 어때요? 약정한 대로 준다 그랬죠? 그러면 포상금을 주는 기준은 언제예요? 기소유예. 기소유예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니죠. 기소유예하고 공소제기는 다른 말이에요. 공소제기는요, 기소유예 이상이라고 했을 때 포함되는 말이에요. 공소제기는 소제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소유예는 소제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해하자? 검사가 검사 입장에서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경우에 포상금 준다는 거예요. 그죠? 검사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겠어요? 기소를 유예하던가. 그죠? 아니면 공소를 제기해서 판사의 심판을 받던가. 물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무죄 나왔다고 해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지극히 검사 입장, 검사와 생각이 똑같았을 경우에는 포상금 받는 거예요. 50만 원이니까 문제 없죠? 기본적으로 포상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그죠? 국고보조 받을 수 있나요? 50% 받을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은 통과되시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조금 더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걸까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일 경우에요. 그러면 부동산 등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벌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의 과태료가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자고요. 자, 보세요. 과태료는 누가 부과를 합니까?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이겠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죠? 신고관청이 그러면 과태료가 5%가 나오면 수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죠?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이랑 n분의 1 하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맞죠?
신고한 사람과 n분의 1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n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의 20%를 보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요 항목에 한해서. 그죠?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했을 경우 신고 당한 놈은 5%의 과태료를 먹잖아요. 그죠? 취득가액이 5%니까 꽤 커요. 10억이면 5천이에요. 그죠? 맞죠? 10억이면 5천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20%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죠? 포상금이 1,000만 원이요.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 이건 토지거래 허가 얘기죠?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의 공시지가 30%의 벌금이에요. 아시겠죠? 2년하고 같이 나오니까 얘는 행정 형벌이 되는 거죠. 맞죠? 위에 취득가의 5%의 과태료는 무슨 거예요? 행정 질서벌이죠. 질서벌이니까 어떻게 돼요? n분의 1 해먹자는 얘기죠. 벌금은 어디서 통과할까요? 법원이에요. 맞죠? 이거는 형벌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신고관청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n분의 1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50만 원 포상금이.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얘는 취득가액 10% 범위, 5% 7%가 나온 거 있었죠? 그 범위 내에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강제금 과태료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이 다르니까 우리가 n분의 1, 신고관청과 n분의 1 해먹는 건 어떤 거예요? 과태료. 아시겠죠? 과태료 부분만 n분의 1 해먹는다. 요거 네모선을 쳐놓으신 거는 조금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급 기준에서 보시면 기소유예 이상 시 지급 결정, 그죠? 지급 결정이 나누면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해라 라는 얘기죠. 되시죠? 포상금 정리되시죠? 뭐가요? 그러네요. 똑같이 되어 있네요. 네네. 네, 그거 수정해 주십시오. 네. 좀 쉬었다 수수료할까요? 네. 네. 네, 안 돼요. 자격증. 네. 근데 그 애매하다 그랬죠? 등록증을 빌려준 건지 자격증을 빌려준 건지는.